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격 회동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공동정부가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가 상승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이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어제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날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안철수 위원장인데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출근길 남긴 메시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일이 있었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는데요. 그러면서도 국민께 실망을 드려선 안 된다는데 윤 당선인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안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민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 분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부 우리가 종합적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그런 공통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앞서 안 위원장은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면서 어제 하루 모든 업무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윤 당선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의 전격 만찬 회동을 통해 공동정부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안 위원장이 중소벤처나 과학기술 분야, 보건복지 등의 전문성을 가진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선은 누구의 추천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며 완전히 합당이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누구의 추천인지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안 위원장의 감정이 다 풀리지는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일주일 정도는 관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파국은 면한 모습이지만 인선 등을 둘러싼 안철수계 인사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라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 당선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만났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선 이후 재계와는 소통을 했지만 노동계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한국노총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가는 시기에 국가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해왔고 정부와 노사가 한몸이 돼 도약의 토대가 되는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전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내정자와 만났습니다. 12월에 한 차례 만난 사이인 두 사람은 오늘 만남에서 한영 양국 정부 우호 확대에 공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인수위의 금리 상승 기조 속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중금리 동향을 점검하고 또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입법안을 발의했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 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월 초부터 검수완박법은 현실화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타협안을 제시해달라며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오는 월요일 김호수 검찰총장을 불러 법안 심사에 앞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새 정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고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 한 후보자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명하고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키려 한다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며 맞받았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떳떳하게 권력을 행사했다면 무엇이 두렵냐면서 청문회에서 당당히 검증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데 의혹이 계속 가중되고 있죠?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재했던 칼럼 내용 논란에 이어 의대에 편입한 두 자녀의 아빠 찬스 특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잇따라 나오자 오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혜 논란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기 위해 경북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그토록 주창했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보라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은 의혹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인사청문일까지 기다렸다가 해명을 들을 게 아니라 당장 사실 확인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선 것입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취재진 질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면서도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반 도주를 벌이냐면서 반대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김우수 검찰총장은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 남겼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자는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에 처음으로 출근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오와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특히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건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또 편향된 검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인 아내와의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선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 등 상설 특검과 관련해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말하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면서 업무 처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똑같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를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가 오늘 서울 고검으로 출근하면서 채널A 사건으로 악연이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의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이 고검장의 김학의 사건 재판 출석으로 불발됐습니다. 한 후보자님 사무실 고검에 차렸는데 만나실 계획 있으십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우수 검찰총장 이틀째 국회를 찾았는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우수 검찰총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검찰청이 아닌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저지를 거듭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김우수 총장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함께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과 비공개로 10분가량 면담을 하고 검찰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다시 만나 법안 저지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점 Q&A라는 자료를 만들어 기자단에 배포하고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가감없이 보인 대목이죠. 이런 관계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윤석열의 2인자, 문고리 소통령으로 규정하며
낙마 1순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검찰을 쥐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의 마스터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설특검 직권 발동권이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으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법무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 등 현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여기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수사권을 갖게 될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관은 법무부 산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동훈 후보자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핵심 부분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 그만큼 한동훈 후보자의 권한도 더 커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차기 내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걸로 보이는 핵심 인선에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민주당에선 검수완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카드가 검수완박을 막을 묘수가 될지 과도한 정치적 판단으로 결국 국정 운영을 꼬이게 할 악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에 종료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풀리고 25일부터는 감염병 등급도 2등급으로 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된다고요? 네, 정부가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거리두기 관련 제한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돼 있는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주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는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시행된 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거리두기는 종료되지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등급이 조정된 후 4주간 이행기에는 현행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비 지급도 계속됩니다. 이행기가 끝나는 5월 하순이 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요. 재택 치료도 종료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2만 2천 명 적은 1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만 9천 명, 2주 전보다는 15만 4천 명 정도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한동안 하루 5만에서 10만 명대 수준의 확진자를 기록하다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99명으로 전날보다 37명 많긴 하지만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2%포인트 하락해 40%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264명, 누적 사망자는 2만 6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그간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암울했던 2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생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있는 한 주점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서 상인들도 반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주점은 서울 홍대 클럽거리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곳인데요. 2차 손님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밤 8시부터 새벽 3시가 주력 영업시간대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조치로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지고 영업을 못하게 돼서 문을 닫고 임대료만 계속 내는 상황에 폐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침으로 다시 예전처럼 새벽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의 대출받아서 임대료를 낸 상태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하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거리두기 해제를 반기고 있습니다. 홍대거리에서 30년 정도 영업을 이어온 음식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던 바로 그 2년이 가장 심각한 폐업 위기였다고 말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홍대 일대 활력이 떨어진 탓이 큽니다. 수천만 원 빚도 생기고 인건비 부담을 못 견뎌 가족끼리 운영해야 하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오늘 거리두기 해제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홍대거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영업하는 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거리두기가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폐업을 목전에 두고 버텨온 게 현실입니다. 오늘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로 각 자영업자 단체 회원이 모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단체 대화방에서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상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다시 감염이 번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와 시민의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엔 새 정부가 손실보상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 등을 지킬지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 주변 주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부터 종료되지만 학교의 일상 회복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확진자의 시험 응시는 기말고사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는 3월 셋째 주 40만 7천여 명에서 4월 들어서는 16만 6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전면 등교 수업을 하는 학교가 98%를 넘고 수업 참여 학생 비율도 90%를 넘겨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준비 기간을 둔 뒤 5월 1일부터는 학교의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시행하고 체험 활동 등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수학여행이나 학교 체험활동 등의 모든 학교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재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 종류에 제한 없이 착용이 가능해집니다. 학교 현장의 고충이 컸던 접촉자 관리도 추가로 완화합니다. 18일부터 확진자가 나온 반학생 전체가 아닌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데 이어 5월부터는 검사 횟수도 24시간 이내에 한 차례로 줄어듭니다. 확진 학생의 등교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다음 달 하순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 학생은 이번 1학기 중간고사는 볼 수 없지만 기말고사부터는 시험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인선 대상인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 평균치가 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공학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특허 관련 수입 때문에 신고 재산이 160억 원을 넘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빼면 평균 36억 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장 출신으로 62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공동 명의의 대구 남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대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2채, 경북 구미시에 있는 문중 논밭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 8명 중 추경호, 이종섭, 박보균, 김현숙, 이종호 후보자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집을 소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등 160억 원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4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 44억 원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29억 원을,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등 2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민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유권자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공약 실천과 인사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수행을 잘할 걸로 보는지에 대한 조사에선 57%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37%는 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긍정 전망은 2%포인트 높아진 반면 부정 전망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집무 후에 청와대를 떠나서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는 5월 3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으로 이를 공식 초상화를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미니 신도시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입주 예정 가구가 많은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2년 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둘러싸고 새로운 조합 측과 시공사업단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천여 가구가 입주할 신축 아파트를 짓고 있던 현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데 지금은 공사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목만 좀 지키는 공사 다 있잖아. 그래서 되게 회사 공이 다 그렇다. 공정률 52%,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럭이나 크레인 같은 장비가 한 대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오는 2023년 8월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2020년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맺은 공사 변경 계약입니다. 2016년 총회에서 정한 공사비보다 5,600여억 원을 증액했는데 현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법적 절차적 하자가 많은 계약이라 무효라는 조합 측 주장과 이미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2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시공단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열흘 이상 공사 중단이 이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 중단은 이행 거절, 계약의 이행 거절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합도 계약 해지 절차, 시공사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공단은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 1조 7천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통한 분양 수익금을 시공사업단이 지급받을 예정이었지만 분양이 늦춰짐에 따라서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가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중개자인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10여 차례 대화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중재안에는 계약 유무효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서 협상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 세부 쟁점별로 협의를 진행해 타협점을 찾고 그래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시공단은 물론 조합원 6천여 명에게도 이로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로 계획된 4,700여 가구의 일반 분양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분양 물량이 이제 제때 공급이 안 되면 그분들이 이제 뭐 전월세 시장 이런 곳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의 임차 가격이 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협상에 나섰던 서울시 코디네이터는 양측이 대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중재에 나서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었습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 도주라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기자와 짚어보기도 했지만 한동훈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부터 함께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형사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또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보면 말투가 비교적 직접 합법,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정면론에 내 던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왕장관이다, 황태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상당히 중요한 실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다만 그럴수록 더 좀 낮춰야 되는 거죠. 더구나 지금 아직 장관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훨씬 한없이 낮은 자세를 가져야 돼. 본인도 조금 전에 이제 겸손하겠다고 다시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 감정이나 불만이나 억하심정이 좀 남아 있어서 불쑥불쑥 밖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후에 언론에서나 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지금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예.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그 준비단 면면을 좀 살펴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검찰 인사에 있어서 윤석열 사단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조국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세 차례 거치면서
산산이 흩어지고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흩어졌던 그야말로 풍찬 노수를 하고 있던 윤석열 사단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 다루는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시 컴백한 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권력의 법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치 돌아온 장고처럼 상당히 지금 득이 만면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과연 이 윤석열 사단이 새 정부 들어서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우려됐던 게 하도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검찰의 권력이 좀 불공정하게 행사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다시 이제 새로운 윤석열 사단을 위해서 너희도 공정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심사입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에 항상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면 그 검찰권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 부메랑이 돼서 되어온다라는 좋은 교훈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사단이 컴백한다 해도 상당히 좀 공정하게 하기를 저희들은 이제 바라고 또 냉철하게 또 지켜봐야죠, 저희들이. 그리고 네, 특히 그 성격이 특수통 출신들이 많아서 그걸 더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뭐 칼을 쥐었다 뭐 얘기하는 건데 특수통이 그야말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비리의 칼날을 잘라내는데 사용되면 좋지만 이후에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혹은 뭐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월성 원장라든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적폐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정성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정말 공정하구나,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것이 보여질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또 별로 다를 게 없네라는 비판을 받을지 하는 거로 바로 윤석열 사단의 칼 끝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예상이 됐던 얘기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25일에서 26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된 이후에 20일 안에 돼야 되고 6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6일까지는 했어야 됐기 때문에 25일, 26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25일 열흘 뒤네요. 이제 열흘 뒤에 또 청문회 YTN에서도 아마 생중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검증을 하는지 자세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우려들이 단순히 그냥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70석이 되는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도 했지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안박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 측의 이 검수안박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무게가 실려요. 상설 특검도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수사처가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동훈 만약에 이제 통과를 돼서 그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장제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칼을 빼고 펜을 쥐어줬다고 하지만 펜, 칼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동훈 이제 장관 후보자 별명이 뭐 쌍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을 2개. 그러다 과거에 대기업을 수사를 할 때 이제 2가지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그래서 쌍칼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 칼을 잘못 쓰면은 쌍칼이 아니라 자칫하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죠. 나를 찌를 수 있는. 본인에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본인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 인사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검찰 인사라는 이후 여러 가지 사정 국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공정성을 보여줄지 한번 저희들이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켜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전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 내정자의 첫 일성 역시 검찰개혁 입법 저지였습니다. 일개 장관 내정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삼권 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특권 검찰의 민낯입니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네, 검수완박이라는 이게 줄임말이긴 한데요.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은 매우 뜨겁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미 이제 발의된 법안도 있는데 지금 또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국민의힘도 상당히 강하게 맞서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4월 전국을 거의 다 그냥 다 휩쓸 것 같은데요. 일단 전망전에 검수완박의 결론 여하에 따라서 지방선거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에도 미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검수완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검수완박이 검찰 개혁이냐, 민주당 주장한 대로,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문재명 지키기냐, 어느 쪽이 둘 건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검수완박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이 한동훈 카드가 주게 된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된 거냐, 아니면 반대로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한동훈 카드를 자초한 것이냐라는 걸 좀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검수완박 이면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보이지 않는 신구 권력 다툼이요? 힘겨루기 난 곁들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청와대라든지 민주당이 법대를 외쳤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 전까지 우리는 도장 쾅쾅 찍겠다. 우리 인사 다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옆에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으로 세게 밀어붙이면 결국 우리도 강한 카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검토했던 한동훈 카드를 내밀어서 결국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퇴임 취임식까지 5월 1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서로 뭔가 심적으로 화해, 심리적으로 좀 더 인간적인 화해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강대강 국면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기면 협치 얘기가 나와야 될 시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이 옳으냐 그러냐, 어떤 정책이 있는지 혹은 정치적인 전략이 과연 올바른지 판단하려면 내부 반발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검수완박을 내부 반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 또 반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보지 말고 자기 집안 내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부 반발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 내부 반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이 이탈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는 중요한 중도층이 또 선거 핵심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중도는 그걸 봅니다. 내부 분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 두고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일단 두 가지 전략이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저지한다든지 아니면 살라미 전술로 다가서겠다는데, 일단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정의당의 선택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정의당 입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국민의힘 밀어붙이려고 하는 구사하려고 하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산시키려고 했는데 180석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의당 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쳤다가 뒤통수를 맞았던 악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섣불리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거나 자칫하면 민심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도 우리가 된소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지 지금 일단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의당이 쉽게 민주당과 그렇게 도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차단 전략, 민주당의 전략은 일단 이 의석 부분에서도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과거 그 공수처 그때도 참 뭐 사보임 논란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국회의장의 결심이 상당히 중요해요. 강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박병석 의장의 지금 아직 어떻게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살라미 국회를 하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라미라는 게 이게 쪼개서 네. 하루씩 쪼개서 세기를 나누는 거죠. 예. 국민의힘의 어떤 의정 활동을 차단시키면서 결국 본인 민주당이 원하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박병석 의장이 지금 마지막 그런 악역을 담당할 것이냐. 국회의장하면 보통 이제 그만두면 정계를 은퇴합니다. 네. 그렇죠. 명예롭게 나오고 싶은 거죠. 근데 막판에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할까, 흙탕물을 묻히려고 할까라는 점에서 사회권을 저는 넘기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에게 넘기면 아마 그대로 또 민주당의 관철 의도대로 하겠죠. 예. 아마 저 부분을 좀 막판까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도 넘기지 않고 예. 그대로 회의로 가버리면은 우리 훨씬 이제 부담이 적겠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 쪽에서도 민주당과 뭔가 좀 교감이 오고 간 것 같아서 김상희 민주당 쪽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입니다. 만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해외로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지난해 그 언론중재법 표결할 때 합의 강조하면서 일단 법안 상정 거부했잖아요. 그런 선택들을 가지고 이번 선택을 유추해 볼 수는 없을까요?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 지난번 언론중재법 표결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의를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이 결국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번 선택을 좀 유추해 볼 수 없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소신 있게 이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검수완박 같은 경우 워낙 민주당이 세게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 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도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죠. 김 총장 오늘도 국회를 찾아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김호수 총장과 민주당의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뭐 위법한 게 있나 보죠? 위법을 법법을 저질렀어요. 탄핵을. 네, 이렇게 양쪽의 발언 수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반대가 지금 52.1%로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초부터 말이죠. 5년 동안 강조해왔던 부분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작년 중반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정권이 이양하는 마지막 끝나는 한 달 남짓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역시 여론조사 결과로 좀 나타납니다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도 많이 민주당을 비판했던 게 의석을 180석 가까이 몰아줬는데 한 게 뭐 있냐. 검찰 개혁? 말만 검찰 개혁하다 결국은 지금까지 왔지 않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끝나버렸으면 괜찮아 할 법도 한데 마지막에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 진보적인 민주당이 지지하는 그런 시민단체까지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어려울 것 같고 저게 자칫하면 아마 지방선거 때 상당히 좀 역풍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수완박 4월 전국의 핵심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위원장 업무 보이콧을 하면서 어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또 만찬과 함께하면서 또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였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특히 보건의료 그리고 과학기술 또한 중소벤처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서 저는 이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고 좀 집중이 됐습니다. 네. 또 얘기는 또 달라요. 반대측에서 입장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것 때문에 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닐까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렵죠. 뭐 예. 일반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한번 싸우면 오래 가고 티격태격 싸우기 마련인데 공동 정부를 운영하는 건데 그 정부의 양대 주주가 상당히 섭섭하고 불편하고 좀 화가 나 있을 겁니다만은 네. 그게 이렇게 금방 해소되지는 않죠. 두 사람이 지금 일단 봉합은 했지만 불만스러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사람이 공동정부를 깨진다고 할 경우는 두 사람 다 감당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큽니다. 윤석열 무슨 당선인 같은 경우도 감당해야 될 통합이 아니라 이제 분열이 정부다라는 온갖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예. 만약에 그 깨진다면 누가 더 그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우선 윤석열 당선자가 더 크죠. 더 크다. 왜냐하면 예.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곧 내일 모레 합당하는 와중에 지금 그 깨질 경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다 상당히 좀 깨는 것보다는 불만스럽고 아쉽지만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봉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부부 싸움 간에 칼로 물베기처럼 또 티격태격 하다가 다시 또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비온 뒤에 굳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1년 짧게는 그리고 길게는 2년만 가도 저는 성공적인 공동정부라고 봅니다. 예. 그 정말 환상적으로 출범했던 DJP도 2년 정도 가서 깨진 게 아니라 각자 갈 길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중요한 집권 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상당히 좀 힘들고 불만족스럽더라도 함께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공동정부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정부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내각에 같이 들어간다면 한쪽 부분을 아예 다 맡은다면 그 DJP 연합처럼 뭐 경제 분야가 다 간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공동정부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같으면 인사와 정책을 공유하는 것이죠. 공유.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 같은 거로 상당히 3분의 1 가까이 안철수 사람이 이제 등용이 됐지 않습니까? 인사만 하더라도 이제 장관은 거의 배제됐기 때문에 그게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 그런데 앞으로 장관급 인사가 좀 더 남아 있죠.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고 두 번째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라는 이번 윤석열 정부 양대 축 중에 하나 인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차례 세 파티에 중요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긴밀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정책도 어떻게 공유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이제 정책을 서로 깊이 조율해야 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럼 어제 만남으로 일단 두 사람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장관급 인사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측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까요? 그럼 되리라고 봅니다. 본인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보면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장했던 몇 석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보안이 유출될 수도 있고 자세히 그동안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공개로 한다라는 거지만 안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섭섭하죠. 그래서 좀 더 결론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좀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신뢰성, 두 사람의 깊은 신뢰 이거를 구축하는 것이 공동정부의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논란이 가장 불거지고 있는 인물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경북대 병원을 항의 방문했는데 민주당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토록 주창했던 공정과 상식과 정면으로 반하는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파트 찬스, 편입학 특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북대 측에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철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참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법원 판결이 또 있었고 네. 또 대학교에 취소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 또 예. 그 부분이 또 하필이면 또 이 병원, 또 의사 관련된 네.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두고 이거 조국 전 장관 논란 시즌 2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플레임 씌우기일 예.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혹?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조국 사태, 조민 딸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국민들이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원칙은요. 외부 조사보다 내부 조사가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경북대 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 그리고 인수위 차원에서 국민의 내부에서 말이죠.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루면서 대충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언론에 유출되거나 할 경우는 파문을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게 고강도로 정호영 후보자 내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청문회에서 방어할 수 있다.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거고 이건 도저히 국민 정서로 볼 때나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국민 상황상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당 내부에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정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이어서 일단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본인들은 이제 떳떳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말로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마 상당히 심도 있게 속도 있게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 때도 18명의 장관 급 중에서도 3명이 낙마를 했었습니다. 청문회 전후로 해서. 근데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떨지 낙마가 생겨날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본인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정호영 당선자 얘기를. 마치 검찰이나 경찰 이상으로 마치 강제 수사하듯이 인수위라든지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도 높은 파악, 진상 파악 그걸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면 다 밝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증거 자료를 다 내고 정확한 자료들을 딱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장도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대학까지 현장까지 가는 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이슈도 지방선거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요. 한 질문 딱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자, 이재명 고문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서 서울시장 출마를 좀 독려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니라는 얘기들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낙연 전 대표의 스타일이 이렇게 보니 적극적으로 오케이 한다, 아니다 노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매듭을 끊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좋게 표현하고 합리적이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파악한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한번 내가 해보겠다 적극적인 의향을 피력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오히려 내가 지금 무슨 명분으로 가냐, 무슨 얼굴로 가냐, 경선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가느냐라고 사양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지지층, 특히 현역 의원들이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면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살 수 있고 전국 경기도지사라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대선의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서울시장 또 나가면 민주당 전체에 큰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 희생을 각오하고 당연히 나가주시오라고 상당히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송영길 대표는 지금 끝까지 하겠다. 경선 치르자 이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제 상황과는 다름없이 마치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이낙연 측과 송영길 측이 마치 경쟁하고 다투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안 좋은 그림이죠. 지금 대선 패배한 민주당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선거를 놓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도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것이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중론입니다. 예. 똘똘 뭉쳐도 될 때가 말까 상황인데 예. 계속 지금처럼 티격태격 분열을 해서 싸우는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전체 지방선거 전체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네. 이 문제 역시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속도전이 중요하다. 예, 속도전이 중요하다. 예. 미묘하고 알겠습니다. 골치 아프고 묘한 미묘한 문제는 빠르게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간에 예. 빨리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식당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하늘로 치솟습니다.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 반쯤. 네, 이곳 식당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는데요. 이 불은 이곳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3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1층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터지는 것 같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막 들리더라고. 불꽃 튀고 폭발음이 울리니까 내가 빨리 피했지. 화재 몇 시간 전엔 2km 가까이 떨어진 또 다른 식당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카운터부터 시작해서 5군데에다가 불을 넣은 거죠. 종이 있잖아요, 여러 장을 이렇게 뭉쳐놨어요. 이렇게 거기다 불을 지어줬어요. 경찰은 식당 두 곳 CCTV를 분석해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어 불을 낸 건 아닌 거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은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은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가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소송 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결과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모 경감이 비밀을 유지할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렸다면서도 새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공익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며 송모 경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지하철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진행합니다. 20일은 전장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예산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시안으로 전장현은 인수위 답변에 따라 다음 날인 21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재개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잠을 깨우는 교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말리던 동급생을 다치게 한 고3 학생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18살 A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첫 공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채용은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였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특별 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사회적 화합 조치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2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최근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입국자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작 불법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공항 송환 대기실 노동자들은 대거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외국인이 거칠게 공항 직원 멱살을 잡습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구급대가 출동하는가 하면 밀입국하려고 화장실 벽을 뜯기도 합니다. 모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 여러 이유로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42명에게 뺨을 맞고 폭언을 듣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외부 병원이라든지 그 검사 기관을 가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승객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동안 저희가 안내라든지 동행 업무를 이제 더 병행하는 이제 그런 업무들이 더 늘어났고요. 코로나 위기는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입국자 감소로 송환 대기자도 크게 줄자 일거리가 없어진 이들은 돌아가며 무급휴직을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위안이 됐던 건 용역업체 소속이던 신분이 법무부 공무직으로 바뀔 예정이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공무직 전환에 배정된 예산은 5억 원으로 단 15명만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국 거절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이유인데 정작 입국자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1,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11,000여 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8명까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인력을 감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고용만 유지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견뎌보겠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원 고용 여부에는 확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확대가 되거든요. 거의 2배. 그래서 이제 입국자가 늘고 그러면 또 당연히 입국이 이제 불어대는 분들도 이제 늘게 되고 추가 예산은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노력하겠다. 이대로라면 오는 8월 송환대기실 직원 20명이 일터를 떠나야 하는 상황. 직원들은 전원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영업시간 제한도 더는 없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누구보다 일상 회복을 바랬던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서 30년째 식당을 경영해온 백종배 씨에게 지난 2년은 악몽 같았습니다. 떨어지는 매출을 만회해보려 안 하던 배달까지 하며 버텼지만 남은 건 대출과 빚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거리두기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백 씨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만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업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돈도 좀 많이 벌고 힘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가까이 술집을 해온 박세권 씨도 일상 회복이 반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느지막이 손님이 몰리는 술집 특성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매출은 말 그대로 바닥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종업원까지 내보내며 견뎌온 박 씨는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밖으로 빛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장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상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폐업했고 또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제한 없는 새로운 일상이 기대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에 헬스장 이용할 수 있게 돼서 그 붐비는 시간이 조금 분산이 돼서 불편했던 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유행이 또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도 남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이제 대면 수업이 많아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풀리면은 아무래도 전보다 좀 더 확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개편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면서도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모든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이 다 진료를 격리 없이 증상 때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고위험군이 확진되면 제때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게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직전이었던 여행업계도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사무실 반쪽을 빨래방으로 고쳐 운영하는 중소여행사 대표 강순영 씨. 지난해 6월 YTN 취재진이 방문했을 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의 불황으로 빨래방 운영과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이른바 쓰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앞둔 지금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강 씨는 여행사 사무실을 다시 꾸미고 직원을 들이는 등 본업에 열중입니다. 훈풍은 확실하게 훈풍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달에 전화 한 통도 없었는데 지금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에어텔로 항공하고 호텔 이렇게 예약하시는 걸로 하루에 한 건 정도 예약을 받았으니까 5건 예약을 받았죠. 고사 직전까지 갔던 여행사 손실을 생각하면 더디기만 한 일상 회복이 아쉽지만 이제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자가격리는 풀렸다고 하지만은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에 PCR 검사를 해야 되니까는 들어오는 사람이든 나가는 사람이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어차피 풀 거면 좀 지침을 바꿔야 된다. 공항도 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선 단계적 정상화에 이어 거리두기, 특별 여행주의보 해제 등 호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인천공항 이용객은 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직전주와 비교해 32%가량이 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리두기 해제가 되다 보니까 PCR 검사 부담이 있긴 하지만 여행객들의 어떤 여행 심리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항공사와 여행업계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4월 들어 전국 숙소 예약이 80% 이상 늘었고 해외여행 상품 예약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국내외 여행 프로모션과 신규 상품 기획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와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다음 달부터 세부, 클락, 다낭, 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선 14개 노선을 운항해서 앞으로도 국제선 운항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출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국내 관광객조차 뚝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계.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활기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50일을 넘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공 50일째를 맞아 어려운 항전을 이어오고 있는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흑해함대 순양함의 폭발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국제부 이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전쟁이 이제 시작됐을 때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벌써 50일이 넘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거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전장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대국민 역시 영상으로 나왔어요. 영상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먼저 그 50일에 걸친 방어, 나라를 포기하지도 국가를 배신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뤄낸 성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떠나라 이런 말을 한 조언이 아닌 조언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모른 것 같다. 또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다. 무기 지원을 각국 서방, 특히 서방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네. 뭐 수염을 깎지 않고 뭐 양복을 입지 않고 이 모습으로 그냥 섰군요. 네.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항의 가장 일선에 있는 게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니까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전에 흑해함대 순양함 폭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근데 지금 이 사고를 두고 격침이다, 아니다, 이거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격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단순한 화재다 이러면서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선에서는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 후방에서는 또 그 선전전으로 또 싸우게 되잖아요. 네.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쪽이죠. 예. 흑해에서 이제 흑해에 있는 쪽 크림반도 쪽 왼쪽에서 이제 흑해 함대를 이끄는 그 배가 순양함이 하나가 격침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네. 그 순양함은 바로 흑해 함대를 이끌던 모스크바호입니다.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모스크바호는요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흑해 함대를 이끌고 있는 러시아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제 폭발을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니 우크라이나군을 대표하는 그 오데사 주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넵튠 그 미사일을 발사해서 2발이 명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격침한 거다. 러시아는 입장이 말씀하신 대로 달랐습니다. 불이 났다. 배에 불이 났다. 그런데 그 불이 다름 아닌 탄약고에서 났다. 그러는 바람에 불이 커졌는데 그래서 배를 항구로 끌어오는 과정에 또 풍랑이 심하고 뭐 태풍이 왔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격침이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역시 가장 궁금했던 건요. 미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거였거든요. 자, 미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배가 수리를 위해서 항구로 갔다. 그 정도면 러시아는 큰 타격을 받은 걸로 예상이 된다. 이게 바로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 군사력에 대해서 이번에 좀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양함도 그렇고 생각보다 전력이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조금 몰리는 것 아닌가. 그러더니 이제 핵무기 카드를 자꾸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 나온 말은 뭐 선전전, 뭐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말 지금 하신 말대로 지금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을 러시아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누구냐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최근에 적대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발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역시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핵 배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조급해진 이유는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쟁에 무서 뭐 이런 전술적인 그런 것보다는요. 가장 커다란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핀란드, 스웨덴. 핀란드는 국경을 접하고 있죠. 스웨덴은 그 옆에 있죠. 이 나라가요. 지금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두 나라는 그 EU, 그 유럽 연합에는 가입을 한 상태예요. 하지만 워낙 이 중립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서만큼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요 중립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오는 6월에 그 나토 정상회가 있거든요. 그때쯤 신청서를 낼 거다 이런 그 예상이 유력하고요. 핀란드가 내면은 곧 그 스웨덴은 또 그 신청서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50일 전이었죠. 그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명분이 있어 침공을 하면서 명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지금 자신의 주위로 너무나 나토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오히려 나토국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움직임이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는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전쟁 상당히 길어지면서 지금 50일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피해 상황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로서 이제 어디를 공격해서 몇 명이 죽었다. 또 어디를 공격해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 또 어디가 많이 뭐 무너져 내렸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전한다는 게 참 그 YTN 그 국제부 기자로서도요. 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로 이 전쟁 현장이란 건요. 말로 표현하기조차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게 그 지금 그 무너진 모습들 아닙니까? 그걸 어느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느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없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돼 있어요. 그럼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2022년인지 아니면 3, 40년 전의 모습인지 잘 몰라요. 저도 그림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그 휴대전화 있잖아요. 휴대폰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 아 지금 이게 바로 2022년에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니까요. 이 한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찾아갔던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아니었습니까? 동유럽의 조용한 마을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야 하고 또 위험한 순간에 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전할 때 상당히 좀 저도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살았다, 죽었다 하면은 우리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잖아요. 좀 죽은 사람보다는 좀 산 사람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살아남은 어린이들의 모습이에요. 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이제 사라져버린 어린이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은 아마 저런 장애를 끝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요, 더 커다란 거는 마음의 상처를 더 입었어요. 바로 자신의 옆에서 부모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어린이들을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어린이들이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 거가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만큼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 옆에서 지금 많이 그 어린이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뭐 하루빨리 전쟁을 그쳐달라 하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돌려줘야 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죠. 자, 전쟁 50일이 넘어갔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러시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지우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수개월이나 심지어 그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We believ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fighting will be protracted, that this will go on for months or even longer. 이에 따라 미국은 무기 공급 등 군사 원조에 그치지 않고 고위급 인사를 키이우에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겠다는 차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 이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주변국 정상들도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되더라도 안보상 우려 때문에 사전 발표 없는 깜짝 방문이 될 수밖에 없고 전황 탓에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성대하게 기념하겠다고 밝혀온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 110주년입니다. 일각에서는 핵실험 같은 대대적인 군사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일단은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던 김일성 생일 110주년. 설이 첨수록
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ve action the DPRK may t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은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 등을 통해 준비 동향이 노출됐던 열병식도 이번엔 열리지 않았습니다.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계기에도 열병식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은 대신 한 달 내내 보조시켜온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주력하며 대공연과 불꽃놀이 같은 대대적인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월 김정일 생일 90주년과 마찬가지로 다채롭고 규모 있는 행사로 내부 체제 결속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템포 조절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태양절용 축포성 그 성과 가시는 3월 30일 화성 17형으로 일단 하나의 가름을 한 것 같고, 워낙 모라토리엄 파기라는 파급성이 컸기 때문에 다소 템포를 조절해서. 다만 앞으로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같은 군 관련 기념일이 남아있고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연합훈련도 이어지는 만큼 김일성 생일이 지나더라도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YTN 라디오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의 별들 3,500의 이은지 PD가 한국 PD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4회 한국 PD 대상에서 라디오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PD연합회는 우리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한 YTN 라디오 특집 다큐 서간도의 별들 3,500을 라디오 작품상으로 선정하고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2시 30분부터 KBS 1TV를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어제 통합 우승을 달성한 KB 여자농구의 기둥 박지수의 활약에 초보 사령탑의 전략도 빛을 발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KB가 정규리그 1위에 이어 챔프전까지 휩쓸며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봄농구에서 단 1승도 내주지 않은 완벽한 정상 등급. 3년 만에 통산 2번째 통합 우승을 이끈 주역은 간판 스타 박지수였습니다. 정규리그 7관왕에 이어 챔프전 MVP 등 각종 기록을 세우며 적수 없는 박지수 천하를 증명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정말 생애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상들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욕심이 나는 게 상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의 실력을 증명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돌밑을 지배한 박지수와 함께 이번 시즌 KB에 가세한 강희슬의 역할도 컸습니다. 박지수가 상대팀의 집중 견제를 당할 때면 외곽에서 3점슛을 폭발하는 강렬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올 시즌 첫 지휘봉을 잡은 김한수 감독의 박지수 의존도 줄이기 전략이 통한 겁니다. 스태프들이나 선수들이나 제가 스타 플레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를 잘 믿고 따라서 너무 고맙고요. 완벽한 쌍두마차 구축과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초보 사령탑까지 절대 1강 KB 왕조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년 넘게 중계로만 볼 수 있었던 골프 대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 출전한 지난해 3관왕 박민지 선수의 티샷에 이어 LPGA에서 활약하는 김세용 선수가 등장하자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관중을 받지 않았던 골프대회의 문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흐리고 쌀쌀한 날씨의 평일이지만 700명이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니까 선수와 직접 호흡을 하면서 저도 같이 플레이하는 것처럼 재밌게 봤습니다. 뜨거운 응원에 선수들도 기운을 얻습니다. 아무래도 버디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그냥 너무 밍밍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갤러리 분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간다면 좀 약간 아드레날린이랑 엔돌핀까지 나오면서 다음 홀의 버디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LPGA가 일단 갤러리 입장을 허용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아침에 추웠지만 더 힘내서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갤러리들은 좋아하는 선수를 만나 추억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사인하니까 되게 좋네. 신기하다. 발발굽 받았어요. 행운의 상징. 와, 감사합니다.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썰렁했던 그린도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여자 배드민턴 에이스 안세영이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세계 4위 안세영은 광주에서 열린 코리아 마스터즈 8강전에서 태국의 카테통을 36분 만에 2대 0으로 눌렀습니다. 혼합복식 진용 이유림도 중국조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해서 메달 기대를 부풀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 무마, 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이맘때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토요일 19도, 일요일은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서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부산은 8도로 출발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